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형의 집이라는 희곡이고요. 저자는 헬리크 입센입니다. 예전에는 여성의 인권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은 과거까지도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고, 심지어 그거보다 조금 더 전으로 내려가면 여성이 마치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500년, 600년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불과 한 100년, 200년 전까지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차별을, 이런 불평등을 없애자는 그런 운동이 페미니즘 운동인데,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1870년대에서야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1890년대에 영국으로, 1910년대가 돼서야 미국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됐습니다. 이 희곡 인형의 집은 1879년에 발표된 최초의 페미니즘 희곡이다, 이렇게 불리는 작품입니다. 이 희곡 인형의 집은 3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야기 전체가 한 장소를 배경으로 전체가 다 진행이 됩니다. 남편인 헬메르 변호사와 그의 아내 노라의 집입니다. 헬메르와 노라는 재정적으로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늑하고 수수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게다가 이 남편인 헬메르는 밝아오는 새해부터는 은행의 총재 자리를 맡게 되어서 이제 고생이 끝나고 행복 시작이다, 이런 상태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부러운 완벽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물론 부인인 노라도 이런 상황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 보입니다. 그동안 살림이 넉넉지 않은데 막 돈을 너무 밝히는 여자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크게 낭비하면서 산 적 없었고, 또 사실 거기에는 남편이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건강이 무척 안 좋은 남편을 위해서 부인인 노라가 몰래 큰 돈을 빌려서 죽을 고비의 남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죠. 근데 남편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그냥 그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유산을 받은 거라고 속였죠, 사실은. 그렇게만 남편은 알고 있었고, 그 자존심 강한 남편은, 헬메르는 부인인 노라를 종달새 혹은 다람쥐라고 부르면서 애정을 과시합니다. 마치 아끼는 인형을 애지중지하듯이 그렇게 애정을 과시합니다. 잠깐 그런 맥락이 나오는 부분을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헬메르: 노라, 노라. 당신은 여자라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노라, 진지하게 생각해봐. 거기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도 알지. 빚은 안 돼. 빌리는 건 절대로 안 돼. 빌린 돈, 빚을 가지고 살림을 하면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어딘가 보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우리는 지금까지 꿋꿋하게 잘 버텨왔으니 아직 남아있는 짧은 기간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노라, 난로 쪽으로 간다. 그래요. 좋아요, 토르발. 당신 좋을 대로 해요. 헬메르, 따라간다. 저런. 그렇다고 노래하는 종달새가 날개를 축 느려떨어서는 안 되지. 저기 다람쥐가 기분이 상했네. 이런 부분입니다. 노라 맘대로 되는 게 잘 없죠. 그리고 남편인 헬메르는 노라를 애정하기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무슨 인형 다루듯이, 그렇게 아이 다루듯이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노라의 오랜 친구인 린데 부인이 노라를 찾아오고, 남편에 의해서 은행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 크로그스타드라는 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헬메르 노라 부부의 오랜 친구인 랑크 박사까지 여러 등장인물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과거가 연결되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애정, 증오, 협박, 또 숨겨진 과거, 헌신적인 짝사랑, 이런 것들이 등장인물들을 아주 복잡하고 긴장감 넘치는 사건들로 몰아넣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건 남편 헬메르뿐입니다. 그런데 노라가 행한 일들이 세상에 밝혀질 상황이 되자 그렇게 완벽한 보호자처럼 굴던 남편 헬메르가 노라를 막 비난하고 노라 때문에 자신이 받게 될 세상의 시선, 또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에 전전긍긍합니다. 모든 것을 노라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당신은 아이들을 키울 자격도 없어,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울 자격마저 박탈을 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건을 은폐하려고 머리를 막 쥐어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보다 쉽게 일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은 부인인 노라가 더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일이 그냥 해결되어 버리자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라를 용서했다고 하면서 은혜를 베푼 듯이, 마치 자기가 큰 은혜를 베푼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헬메르의 대사를 인용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헬메르,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일이 전과 똑같아질 거야.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당신을 용서했다는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지겠지. 당신은 어떻게 내가 당신을 내치거나 아니면 비난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 노라, 당신은 남자의 마음을 몰라. 자기 아내를 용서했다는 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남자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일이지. 자기 아내를 전심으로 거짓 없이 용서했다는 것 말이야. 그럼으로써 여자는 2배로 그의 소유물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당신이 완전히 잘못한 건데 내가 용서한 거야. 아,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당신을 완전히 용서한 거야. 남자들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러면 이렇게 용서받은 여자는 전보다 더 2배로 남자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소유물이라고 아내를 표현합니다. 여태껏 그냥 인형의 집에서 인형처럼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노라는 이런 남편 헬메르에게 각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아내로서, 여인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악이나 인형,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노라는 남편을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에게는 사랑보다 명예가 먼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 그건 사랑도 아니었고 행복도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형의 집에 있던 인형이 드디어 진짜 현실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인형의 집을 떠나는 노라에게 남편 헬메르는 또 화가 나서 부인의 거룩한 의무인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역정을 냅니다. 이 역시도 집과 남편을 그리고 가정을 버린 여자를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죠. 정말 그 노라를 사랑해서라기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수군될 텐데 이게 더 신경 쓰이는 거고, 실제로 노라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노라, 이제는 각성한 노라는 그것과는 또 다른 거룩한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인 것이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헬메르, 저런, 기가 막히는군. 그렇게 당신의 거룩한 의무를 저버릴 수 있다니. 노라, 나의 거룩한 의무가 뭔가요? 헬메르, 그걸 내가 말해야 하나?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아닌가? 노라, 내게는 다른 그만큼이나 거룩한 의무도 있어요. 헬메르, 아니,
없어. 대체 무슨 의무지? 노라.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에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노라는 떠나갑니다. 여성의 인권이 아직 존중받지 못하고 페미니즘 운동이 막 시작되던 시기에 이 작품이 가졌을 파급력은 아마도 대단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이 꼭 여권, 여성의 권리나 페미니즘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남자든 여자든 떠나서 사회적 역할과 의무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곳에 속해서 원하지 않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통은 그렇죠.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행복한 편이다. 라고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원으로서, 상사로서, 또 부하 직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뿐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나의 역할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정작 나 자신에게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인형의 집, 헨리크 입센 지음. 1막. 아늑하게 잘 꾸몄지만 수수한 거실. 뒷배경 오른쪽에 난 문은 현관으로 통하고 뒷배경 왼쪽의 다른 문은 헬메르의 서재로 통한다. 두 문 사이에는 피아노가 있다. 왼쪽 벽 가운데에는 문이 있고 더 앞쪽에 창문이 있다. 창문 가까이에는 둥근 탁자와 팔걸이 의자, 작은 소파 하나. 오른쪽 벽에는 뒤쪽에 문이 하나 있고 그 벽의 무대 정면 쪽에는 타일이 붙은 난로가, 그 앞에는 팔걸이 의자 몇 개와 흔들 의자 하나가 있다. 난로와 옆문 사이에는 작은 탁자가 있고 벽에는 동판화가 걸려 있다. 도자기와 자그마한 장식품들이 놓인 선반, 양장본 책이 여럿 꽂혀 있는 작은 책장이 있다. 바닥에는 양탄자가 깔려 있고 난로에는 불이 타고 있다. 겨울날.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 잠시 후 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노라는 즐겁게 흥얼거리며 거실로 들어온다. 노라는 외투를 입은 채 상자를 잔뜩 들고 들어와 상자들을 오른쪽 탁자 위에 놓는다. 현관으로 통하는 문을 그냥 열어두었는데 문 밖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바구니를 들고 있는 심부름꾼이 보인다. 심부름꾼은 문을 열어준 하녀에게 바구니를 건넨다. 노라. 헬렌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잘 숨겨. 오늘 저녁에 장식을 다 할 때까지는 아이들이 보면 안 되니까. 지갑을 꺼내며 심부름꾼에게 얼마? 심부름꾼 50외래입니다. 노라. 자, 여기 1크로네. 아니에요. 그냥 다 가져요. 심부름꾼은 감사의 말을 하고 간다. 노라는 문을 닫는다. 외투를 벗으면서 즐거운 듯 잠시 소리 없이 웃는다. 노라. 주머니에서 마카롱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몇 개를 먹는다. 그러고는 조용히 걸어가서 남편 방의 문에 귀를 대고 엿듣는다. 집에 있구나. 다시 흥얼거리면서 오른쪽 탁자 쪽으로 간다. 헬메르. 자기 방 안에서. 거기 밖에서 지저귀는 건 종달새인가? 노라.
상자를 여는 중이다. 예, 그래요. 헬메르, 거기서 바스락대는 건 다람쥐인가? 노라, 예? 헬메르, 다람쥐가 언제 집에 왔지? 노라, 방금 왔어요. 마카롱 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입가를 닦는다. 토르발, 나와봐요. 그럼 내가 뭘 사왔는지 볼 수 있으니까요. 헬메르, 방해하지 말고. 잠시 후 손에 펜을 들고 문을 열어 내다본다. 샀다고 그랬어? 저건 모두? 낭비꾼 작은 새가 밖에 나가서 또 돈을 다 써버렸다는 말인가? 노라, 하지만 토르발, 금년에는 좀 마음대로 해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돈을 아끼지 않아도 되는 첫 성탄이잖아요. 헬메르, 하지만 말이야, 낭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 노라, 토르발, 지금도 조금은 낭비할 수 있죠. 그렇죠? 조금, 아주 조금만요. 이제 당신은 월급을 많이 받고 돈도 아주 많이 벌게 될 거예요. 헬메르, 그래, 새해부턴 그렇지. 하지만 첫 월급을 받으려면 아직 4달이나 있어야 하는걸. 노라, 에이, 그때까진 돈을 꾸면 되죠 뭐. 헬메르, 노라. 그녀에게 다가가 장난스럽게 귀를 잡아당긴다. 또 경박해지는군. 내가 오늘 1000크로네를 빌리고 당신이 그걸 크리스마스 주간에 다 써버렸는데 금년의 마지막 날에 내가 머리에 기와라도 맞아서 쓰러진다면. 노라, 헬메르의 입을 손으로 가린다. 아, 그런 이상한 말은 하지 마요. 헬메르, 아니,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봐. 그럼 당신은 어쩌겠어. 노라, 그런 상황이라면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이 없죠. 헬메르, 하지만 우리가 돈을 빌린 사람들은? 노라, 그 사람들이요? 무슨 상관이에요? 남들이잖아요. 헬메르, 노라, 당신은 여자라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노라, 진지하게 생각해봐. 거기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도 알지? 빚은 안 돼. 빌리는 건 절대로 안 돼. 빌린 돈, 빚을 가지고 살림을 하면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어딘가 보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우리는 지금까지 꿋꿋하게 버텨왔으니 아직 남아있는 짧은 기간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노라, 난로 쪽으로 간다. 그래요, 좋아요, 토르발. 당신 좋을 대로 해요. 헬메르, 따라간다. 저런. 그렇다고 노래하는 종달새가 날개를 축 늘어뜨려서는 안 되지. 응? 저기 다람쥐가 기분이 상했네. 지갑을 연다. 노라,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 노라, 급히 몸을 돌린다. 돈이요. 헬메르, 여기 봐. 그녀에게 지폐 몇 장을 건넨다. 휴, 크리스마스에 돈이 많이 드는 건 나도 아니까. 노라, 돈을 센다. 10, 20, 30, 40. 아, 토르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걸로 오래 버틸게요. 헬메르, 그래, 정말 그래야 할걸. 노라, 예, 그럴게요. 하지만 이리 와봐요. 내가 뭘 샀는지 보여줄게요. 게다가 얼마나 싸게 샀다고요. 자, 이건 이바르의 새 옷이에요. 그리고 이건 칼이고요. 이건 보브를 위한 말과 나팔이에요. 이건 에이미를 위한 인형하고 인형 침대고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어차피 얼마 못 가 곧 부수어 버릴 텐데요, 뭐. 그리고 이건 하녀들을 위한 옷감과 행주예요. 늙은 안내마리는 좀 더 줘야 해요. 헬메르, 이건 다 뭐지? 노라, 소리친다.
안 돼요, 토르발. 그건 오늘 저녁 전에 보면 안 돼요. 헬메르. 하지만 작은 낭비꾼, 당신을 위해서는 뭘 골랐지? 노라. 나를 위해서요? 아무 생각 안 했어요. 헬메르. 그래, 당신은 늘 그러지. 자, 당신은 뭐가 갖고 싶은지 적당한 걸 말해봐. 노라. 아니요, 정말 모르겠어요. 토르발. 저기... 헬메르. 응? 노라. 헬메르를 보지 않고 그의 단추를 만지작거린다. 나한테 선물을 하려면 그럼 당신은 헬메르. 자, 얼른 말해봐. 노라. 토르발. 그럼 돈을 주면 돼요. 당신한테 필요 없는 만큼만요. 그럼 내가 나중에 그 돈으로 뭔가를 살 수 있죠. 헬메르. 하지만 노라. 그래요, 토르발. 그렇게 해줘요. 정말 부탁이에요. 그럼 나는 돈을 예쁜 금박지에 싸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어 놓을게요. 그럼 재밌겠죠? 헬메르. 돈을 최고로 좋아하는 새를 뭐라고 부르더라? 노라. 아, 예, 낭비꾼이라고 하죠. 나도 알아요. 하지만 토르발, 우리 내 말대로 해요. 그럼 나는 내가 어디에 제일 돈이 필요할지 생각할 시간이 생기잖아요. 좋은 생각 아니겠어요? 네? 헬메르. 미소 지으며. 그렇지. 내가 준 돈을 당신이 정말로 잘 가지고 있고 그 돈으로 정말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산다면 말이지. 하지만 보통은 돈이 집으로 들어가고 그럼 나는 또 돈을 만들어내야 되겠지? 노라. 하지만 토르발. 헬메르. 나의 사랑스러운 작은 노라. 아니라고는 못하겠지? 팔로 그녀를 안는다. 낭비꾼 새는 귀엽지. 하지만 돈이 아주 많이 들어. 이런 새를 키우는 게 남자에게 얼마나 돈이 드는 일인지. 노라. 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할 수 있으면 언제나 돈을 아낀답니다. 헬메르. 웃는다. 아, 말이야 맞지. 할 수 있으면 언제나. 하지만 당신은 전혀 못하는걸? 노라. 흥얼거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소리 없이 미소 짓는다. 아, 우리 종달새와 다람쥐들도 얼마나 돈 쓸 때가 많은지 당신이 안다면